제가 이번에 정책 물론 이번까지 3번밖에 안 남았지만 이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더 세게, 더 넓게 라고 전 보고 있어요. 차이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더 매운맛으로 올 것 같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 세다. 네. 네. 사실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육년 TV 출연하면서도 네. 이제 그때 우리 3번 속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금 지금 뭐 많이 막혀 있다. 오히려 지금 활성화가 아니라 좀 약간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쪽에서도 지금 공급이 뭐 딱히 없다면 내년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시즌 2가 온다라는 얘기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즌 2도 사실 뭐 시즌 1하고 똑같이 만드는 건 없잖아요. 항상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온다고 쳐도 뭐 여기는 비슷할 것 같고 여기는 좀 달라질 것 같다. 뭐 이런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더 매운맛으로 올 것 같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 세다. 네. 네. 사실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육년 TV 출연하면서도 네. 이제 그때 분명 우리 3번 속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죠. 노무현 네. 정부 때도 실패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했었고 그럼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실패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럼 정책 실패를 똑같이 안 하려고 하면 반면교사 삼아서 그전에 왜 실패했는지를 학습을 하고 좀 다르게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공약 자체는 진짜 친시장적으로 가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이제 뚜껑 까보니까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정책 물론 이번까지 3번밖에 안 남았지만 이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더 세게, 더 넓게 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그 과거의 어떤 실패에서 반면교사 삼은 게 너무 약했고 너무 좀 작게 했다라는 결론을 냈다. 네. 전 그런 그렇게 걸로 보고 보인다는 있습니다. 거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각종 규제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했었고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펼치시는 분들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파워가 약했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처방해준 약 같은 경우도 먹다가 좀 나아지면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항생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무조건 5일치를 처방해서 5일치를 다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5일치를 다 먹어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제거를 하는데 약을 딱 쓰니까 몸 내에서 이제 정화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균들이 막 죽었어. 그랬는데 나 이제 몸 괜찮아졌으니까 약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의사는 아니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복용을 중단해버리면 이제 남아있었던 애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센 항생제, 나중에 칵테일 요법까지 해가지고 이제 투여를 해야지만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항생제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먹게 되면 무조건 처방한 복용 기간을 다 충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규제 방향성은 옳았어. 근데 이거를 너무 약하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백약이 무효해지는 거죠. 네. 이제 진짜 센 대책이 나와도 또 저러나 보구나. 점점 강도를 이제 높여가니까 쟤네들 또 저러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 이제 처음부터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러면 헉 하겠지만 이미 사전에 대출 규제들을 점점 강화하다 보니까 이젠 이것도 막냐, 1주택자도 막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25억 초과 2억 남겨줬잖아요. 네. 근데 이러고서도 집값 분명 안 잡힐 거고 집값 계속 올라가게 되면 대출 규제 이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다 있었죠? 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 그 전에 6억 대출 금지했었지만 이거를 갖다가 또 차등화해가지고 6억, 4억, 2억으로 쪼개놨어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 카드가 이제 안 남았던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간에 대출 0원 이거 할 수 있겠죠. 근데 해도 2억 나오나 0원이나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었으면 헉 할 수 있었던 것을 내성을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그놈의 풍선 효과 얘기를 진짜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막 규제를 하니까 서울 25일 규제했어요. 그럼 경기도가 날아가요. 경기 주요 지역. 그때 당시 막 수용성 이런 신조어 나오니까 수용성 맞아요. 묶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기도들 올라가고 얘네들도 묶었어. 이제 지방광역시 올라가니까 지방광역시 묶었어. 지방 좀 거점 도시들, 중소도시들 올라가니까 얘네들도 묶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도인가 제일 규제 강했었을 때 200개 넘게인가 200개 가까이인가 그렇게 전국을 그렇게 규제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골고루 막 밀어 올리듯이 올렸는데 그 얘기 또 듣기 싫어하니까 이번에 규제 나온 것도 보니까 6.27 대책도 한 번에 규제 빵 세게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 범위를 전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수도권 전역으로 묶었습니다. 네. 그러면 평택이나 파주나 이런 데는 여전히 막 곡소리 나오는 곳들이 상황 안 많잖아요. 좋죠. 인천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뭐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대출 규제에 똑같이 걸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저도 시공사 쪽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분양 털 때 너무 힘들대요. 미분양이라는 거는 애초에 청약 통장 안 쓰고서도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안 받으니까 미분양이 터진 건데 그건 다주택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네. 이제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미분양 해소도 잘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도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 묶었지만 여기가 왜 묶였어 싶은 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노원구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는 반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왜냐면 뭐 이번에 뭐 무슨 통계 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뭐 소송고도 걸겠다 하면서 막 이제 반발 시위하고 막 투표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원구 뭐 해제하니 많이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왜 묶었는지는 사실 저는 답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이번에 진짜 핫했었던 한강벨트들만 묶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서대문구, 동대문구 폭등할 거고 네. 아니면 서대문구, 동대문구 약간 중심권역까지도 다 묶었다. 라고 하면서 노도강 금강구 남겨놨어요. 인서울의 비규제 지역 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보여지니까 선제적으로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인 거고 실제 규제를 지정하려고 했더니 그 법적인 요건을 또 맞춰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이 심하고 우리가 뭐 상승했냐.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21년도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2억 3억이에요. 네. 진짜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원구도 지금 주목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노원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강남은 2, 30억 올라가고 지금 마포 성동구도 뭐 5억 10억씩 올라가고 야 저기 동대문구도 막 무슨 전고점 돌파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제 온기가 오려고 했더니 규제를 걸었어. 우리는 무슨 잘못이야? 서울이라는 죄야?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반발이 심해진 거거든요. 근데 반발이 심한 것도 이해하고 근데 규제를 왜 그렇게 했을까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풍선 효과 발생하기 너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넓게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동탄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 얻어가지고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비규제 지역들이 다 뛰진 않거든요. 워낙 넓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강남이 다시 올라갑니다. 네. 노원구랑 강남이랑 똑같은 규제래. 뭐 예전에 강남만 규제 지역이었을 때는 아유 그러면 비규제 지역인 마포 성동구 강동구 이런 데 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마포 성동구를 떠나서 노원구도 같은 규제야. 에휴 그러면 뭐 돌고 돌아서 강남이지 뭐 하면서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강남은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이었고 네. 투기거래 지구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거든요. 강남은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달라진 게 1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데들 이거는 사실상 비강남권 규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이 상대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하면서 네. 강남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대책 딱 3번 나왔다라고 했었지만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정책 위반자들의 사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분들의 사상이 공고하다라고 하면 분명 부동산 때려잡아야 되고 또 모 후보님께서는 지금 토지공개이념을 다시 꺼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 이 규제를 과연 안 할까? 오히려 더 세게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규제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구나 하는데 규제를
압축적으로 세게 내놓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상되는 규제가 많지 않아요. 그건 대출 규제 뭐 어떻게 더해?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기존에 없었던 규제들이 뭔가 새롭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규제 다 꺼냈어. 기존에 쓰던 카드 다 꺼냈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범위도 이미 한꺼번에 넓게 해버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 정부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길 바라는 거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전에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도 분명 3번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미 이제 속내는 나타난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혹시라도 또 유턴하지 않을까라는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권 초기에 내놓은 정책 해봤자 몇 개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를 인정해야 되는데 진정한 어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대책을 낼 게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값 상승이 또 예견된다면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를 더 추가 대책을 내놓긴 할 거잖아요. 뭐 지금 남아있는 뭐 2억, 4억, 6억 대출 그걸 뭐 더 줄인다든지 효과가 없을지언정 예상되는 대책들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규제들 다시금 돌아오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간을 강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옛날처럼 네. 막 6개월 안에 팔고 막 이거.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일시적 2주택 지금은 아직 3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걸 1년을 다시 3년을 늘렸어요. 근데 네. 이걸 문재인 정부 때 일시적 2주택 2년으로 줄였다가 나중에 1년으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시적 네. 2주택. 일반인들이 가장 부를 추적하기 좋은 방법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 채 당연히 좋죠. 근데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추가 상승분을 우리가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내가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다주택자가 되면 세후 수익률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활용해서 A주택이 있었는데 B주택을 사요. 일시적 2주택 3년 내에 얘를 팔아. 또 C주택을 사요. 일시적 2주택 활용해서 얘를 또 팔아.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줘야 되는데 비과세를 맞추려면 일단 2년 보유, 이제 조정상 지역이 됐으니까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시적 2주택을 2년을 줄인다던가 또 1년을 줄여버리게 되면 사실상 그 중복 보유 기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사실상 못 받게 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너는 팔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당장 안 팔려요. 이런 사람들만 봐줄게.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처럼 또 2년으로 한번 줄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 이거 갈 거고요. 대출 규제는 1년도 아니었습니다. 6개월 내에 종조세 처분해라. 네. 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규제 강화돼서 주택담보대출 받게 되면 실거주 무조건 하게끔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예상되는 건 보유세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이잖아요. 2026년도 6월달 지방선거니까 진보 진영에서 말을 조금 쉬쉬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유세 강화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 인상은 예견된 거고 그런데 이거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했거든요. 네. 그리고 세율 자체도 좀 완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는데 당장 세법까지 개정하면서 강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다시 원상복구시켜도 엄청나게 뛰어 올라갑니다.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래 100% 코앞까지 갔다가 60% 확 낮췄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이거 다시 100%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은 원래 80%였었어. 그러니까 80%까지로만 돌릴게 라고 해도 종부세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율을 안 건드려도 이제 공시 가격만 높여놔도 자연스럽게 보유세가 증가합니다. 이제 2026년도 한 이제 1월 달에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 4월 달쯤에 이제 공시 가격 발표하거든요. 네. 그때 보면 상승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12월 달에 종부세 받아보셨죠? 이제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배 이상 내야 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지금 납부하는 거에 10배는 더 냈어요.
그런 네. 거 생각해 보면 집값은 더 달라졌잖아요. 그때 당시 집값과 지금의 집값이 다른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실 그러면 필요가 그게 있습니다. 되면 가격이 좀 조정이 될 거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와서 진짜 세금을 막 중과시키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한번 또 눌려주냐 그러면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면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세 번째거든요. 2번 실패했잖아요. 네. 우리가 3번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요. 종부세 진짜 몇 천만 원씩 억 단위로 납부하면 감당 안 되거든요. 팔겠죠. 내가 가치 없는 주택부터 처분하게 됩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주택 먼저 처분하게 되고 수도권에 있는 주택 먼저 처분하게 되고 서울에서 서울 외곽부터 처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역별 양극화만 나타나느냐 상품별 양극화도 나타납니다. 네. 아파트를 사수하고 빌라 오피스텔을 던지게 되고요. 아파트 내에서도 신축을 사수하고 구축을 팔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다 보면 서울이라고 해서 다 오른 거 아닙니다. 노도강은 지금 곡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빌라 시장은 지금 재개발 얘기 나오는 빌라 아니고서는 다 처참합니다. 네.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그래서 서울에 빌라 엄청나게 싸요. 사세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싫잖아요. 저는 빌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도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 말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은 사람들이 안 판단 거고요. 그런 데들로 수요가 쏠리는 거고요.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의 격차도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똘똘한 한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수요가 쏠리는 대로 더 몰리게 되는 것이고 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부과하지만 격차가 그렇다고 막 좁혀지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격차는 벌어지게 하는 게 다주택자 규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왔죠? 나는 어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뭐 어디 광역시가 아니라 네. 아유 뭐 우리 동네는 인구 소멸 지역이야. 학교도 계속 통폐합되고 있어. 아유 우리 동네는 미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데들은 안 사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속 던질 거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제 안 사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막 패러디들이 나오잖아요. 네. 11호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진격의 거인 막 성 쌌듯이 네. 뭐 월 로제, 월 신화, 월 마리아 하면서 성벽들에서 이제 경기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서울, 강남 이런 식으로 갔다가 성벽 3중 성벽 쌓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규제를 왜 할까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만 좀 사세요 하면서 막아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규제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정부 공인 투자 지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로 이런 데들을 사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을 가야 됩니까 하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돌고 돌아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올라갔었으면 규제 지역 묶이면 떨어지겠죠.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규제 지역을 가야 되고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들 보다 보면 인구 소멸 지역들은 지금 뭐 세컨드 홈 하면서 주택 또 사세요 하면서 장려해 주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오죽하면 세제 혜택까지 줄까? 탈출하라는 거거든요. 해당 지역들은 정부 공인 하락 지역이기 때문에 탈출하셔야 됩니다. 탈출하셔가지고 오히려 세컨드 홈이래요 하면서 뭔가 살까 하면서 들어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어우 고맙습니다 던지고 나는 서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답인 것이죠.